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숲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신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보시게 된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샬럿 대 애틀랜타 경기, 얘네들은 가장 최근 맞대결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맞붙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3월 13일날 붙었어요. 123대 110으로 애틀랜타가 무난하게 대승을 했습니다. 홈에서. 자, 이날 샬럿, 마일스 브리짓은 여전히 잘했어요. 31득점이나 해줬다. 근데 라멜로가 이날도 야투가 개박았거든요. 21개 중에 6개 넣었다. 25득점을 하긴 했지만 자유투가 많았었고, 전반적으로 그냥 라멜로는 여전히 좋지가 못했던 그런 날인데, 반대로 이제 애틀랜타는 트레이 형이 야투는 안 좋았어. 근데 자유투가 21개였거든요. 자유투 21개 전부 다 넣었습니다. 이래서 35득점이나 해버렸고, 이외에 부품 같은 선수들이 많은 것들을 해주진 못했습니다만, 이 경기의 차이는 벤치 차이였었거든요. 벤치 차이. 이날 벤치 포인트가 샬럿은 18점이고요. 18점. 애틀랜타는 벤치 포인트가 57점이에요. 두 팀 다 야투 같은 것들이 딱히 좋지는 않았었고, 그나마 샬럿이 3점이 40%였다. 이런 건 있지만은, 그냥 벤치 포인트 차이가 저렇게 나다 보면은 이거는 뒤집을 수가 없죠. 내일도 근데 비슷해요. 지금 샬럿에서는 벤치에서 이렇다 할 기대감 있는 애들이 별로 없습니다. 반대로 애틀랜타는 벤치에서만 비트 크레이치라든지 르버트, 니아, 테런스 맨 좋은 애들이 꽤 있죠. 야 얘가 이 정도나 해줬어, 이럴 만한 애가 없단 말이야. 도미닉 팔로우 정도가 한 8점 한 거? 그 정도는 좀 의외라고 할 수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벤치의 뎁스 차이가 상당히 심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난번 경기 때는 이렇게 거의 벤치에서 이 정도 차이가 나다 보니까 40점가량 차이가 나다 보니까 뒤집을 수 없는 차이였었고, 그리고 내일은 이제 샬럿에서 마일스 브리지스가 빠져버려요. 제가 마일스 브리지스의 칭찬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 브리지스가 이렇죠. 최근 이제 3월달에 7경기 동안 평균 득점이 30.6점이다. 리바, 어시스트 다 좋고 블락도 1.4개예요. 저번에 브루클린 상대로는 클러치 때 위닝 블락까지 성공을 시켰었죠. 야투 내용 훌륭하고 야투 효율성 좋고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브리지스가 오히려 지금은 라멜로보다도 저는 샬럿에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브리지스가 빠진다는 거,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 그냥 샬럿의 타격이 크겠구나. 근데 이게 샬럿에서는 마일스 브리지스가 빠지면은 이거를 대체해가지고 뭔가를 해줄 만한 선수가 또 없기도 하거든요. 티존 살로운 같은 애들은 그냥 신인이라고 봐야 되고, 해줄 만한 애가 거의 없어. 지금 브랜든 밀러는 시즌 아웃이기 때문에 그냥 기대치가 없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샬럿이 내일은 득점에서 진짜 또 G리그 애들 많이 갖다 쓰고 그럴 테지만은, 이런 경우에 필라델피아나 이런 팀들처럼 G리그 애들을 갖다 썼는데 그런 애들이 잘하는 경우 종종 있어요. 근데 샬럿은 지금까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못 보여줬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내일도 샬럿이 득점 부분에서 진짜 라멜로가 엄청 뭔가를 해내지 않는 이상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라멜로의 컨디션이 좋은 것도 아니고 다이슨 다니엘스 같이 올해 수비왕을 노릴 수 있는 이런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꽤 고전을 할 것 같거든요. 지난번 경기 때도 이제 다니엘스가 스틸을 4개나 성공을 하기도 하고 라멜로가 꽤나 애를 먹었었는데, 그냥 체급 차이가 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물론 이거로 애틀랜타를 그렇게 아주 좋게 보기는 힘들어요. 얘네들도 한창 때보다 페이스가 그렇게 엄청 빨리 치키는 것도 아니고 오바를 보기에도 딱히 좋은 것도 없고, 애틀랜타도 은근히 좀 애매한 팀이거든요. 직전 경기 브루클린이랑도 그렇고. 근데 이건 나는 샬럿이 너무 좀 빠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애틀 사이드에다가 언더 보고 있는데, 언더 보는 거는 직접 맞대결 때 이게 샬럿이 주전도 안 터지고 벤치도 안 터지고, 애틀랜타도 오콩우가 침묵한다든지 트레이 형도 야투감이 안 좋았다든지 그런 날이 있긴 했지만은, 샬럿이 뭔가 맞장구를 못 쳐줄 거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제 후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도 샬럿은 오펜시브 레이팅 꼴등, 넷 레이팅 꼴등. 원래는 드라이브인 빈도가 상당히 높았는데 그냥 지금 평범해졌습니다. 속공도 원래는 좀 했었는데 지금은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저는 그냥 샬럿의 득점이 모자랄 것이다, 그런 방향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스턴 대 브루클린 경기도 있는데, 얘네들도 직전 경기 때 붙었었어요. 얼마 안 됐습니다. 3월 16일이니까 진짜 얼마 안 됐죠. 자, 이날 115 대 113으로 진짜 타이트하게 보스턴이 이기긴 이겼습니다. 원래는 보스턴이 그래도 한 3쿼터쯤에는 10점 차 정도를 벌렸었거든요. 이때 기준점이 10.5인가 그랬었는데, 브라운도 중간에 이제 부상으로 이탈하기도 하고요. 내일 경기도 못 나옵니다, 브라운은. 그리고 전반적인 팀의 3점이 다 개판이었었어요. 그나마 넣어준 애들이 샘 하우저나 프리차드, 테이텀도 7개 중에 하나, 포르징기스나 드루 전부 다 그냥 3점 감 같은 게 되게 별로인 날이었었는데, 어쨌든 간에 꾸역꾸역 이겼습니다. 이 경기를 브루클린이 그나마 비빈 요인이었다면은, 브루클린은 이날 오펜시브 리바운드가 18개였습니다. 그리고 데이런 샤프, 제가 이 친구 칭찬 되게 많이 하죠. 오펜을 10개를 따줘가지고 세컨 포인트 찬스를 만들어 준다든지 보스턴의 공격을 늦춘다든지 그런 식으로 했는데, 심지어 이날은 또 브루클린이 3점을 감독의 주문대로
45개 이상 쏘면서 20개를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브루클린이 보스턴보다도 더 많은 공격을 하면서 3점을 오히려 더 잘 넣었어. 이게 뭐 차이를 갈랐던 건 아무래도 좀 전반적인 야투 차이라든지 자유투도 그렇고 되게 차이가 좀 적었었는데 어쨌든 브루클린이 평소와는 다르게 3점을 많이 넣었던 날이기도 하고 원래 보스턴은 그래도 나름대로 얘네들이 그 리바운드 사수가 꽤 괜찮은 팀이거든요. 근데도 이런 차이가 났단 말이야. 저는 지난번 경기는 브루클린이 평소보다는 꽤나 선전했던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얘네들이 뭐 지금 캠 토마스도 시즌 아웃이 돼버리고 여러 가지 뭐 딱히 뭐 좋게 볼 건 없지만은 저는 그때처럼 3점이 터지긴 어렵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오펜시브 리바운드는 진퉁이기는 해. 그런 것도 거슬리고 솔직히 말해서 13.5나 되는 기준점을 지금 막 편하게 가긴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이게 저는 보스턴이 물론 뭐 터질 때는 금방 그냥 상대를 뭐 잡아먹고 그럴 때도 많이 있어요. 그건 맞는데 저는 13.5를 무난히 보기에는 보스턴이 그렇게 막 좋은 선택지 같진 않네요. 얘네들이 최근에도 그 이제 브루클린전 친승 포함해가지고 8경기 동안 뭐 7승 1패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사실 이 정도 큰 점수 차에 마인에 성공한 거는 한두 번 정도밖에 없거든요. 브루클린이 얘네들은 수뇌부는 탱킹을 하고 싶어 하지만은 감독과 선수들은 엄청 열이 있게 한다. 이런 얘기도 제가 많이 들었었고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마헨을 가기에 적합한 경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프렌도 어렵고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지난번에 그나마 이제 팀에서 보스턴에서 팀을 구해냈던 게 포르징기스였거든요. 포르징기스가 오랫동안 결장하다가 이제 복귀를 했었는데 그 경기에서 이제 전반전을 좀 날리고 후반전에만 한 14점 넣어가지고 이날 24득점으로 막판에 보스턴이 헤맬 때 해준 게 포르징기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브루클린도 포르징기스 억제는 안 되더라. 샤프가 오펜을 뭐 10개 잡고 그런 거는 보였지만은 사실 그런 일은 전 2번 일어나긴 힘들다고 생각이 들긴 들어요. 보스턴도 포르징기스 옆에 뭐 호포드 세운다든지 테이텀도 좋은 리바운더기도 하고 원래 리바 간수 같은 건 잘 되는 팀이기도 해요. 일단 개인적으로 언더 생각 중인데 지난번 경기가 진짜 좀 스무스하게 모든 쿼터에서 좀 점수가 많이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경기 좀 선택하기 별로인 경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저는 언더 정도만 생각해보고 그 다음 골든 스테이트 대 미러키 경기인데 일단은 자 스테판 커리에 대해서 헤드 코치 스티브 커가 잠재적으로 이제 벅스전에 스테판 커리를 이제 쉬게 해줄 가능성이 있다. 오늘 이제 커리가 야투가 되게 안 좋았어요. 21개 중에 6개 넣었었는데 스테판 커리를 두고 지쳤다. 뭐 이그조 스티드 그냥 뭐 탈진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원래는 커리가 시즌 초중반에는 백투백일 때 그냥 무조건 하루 쉬었거든요. 그러다가 최근에 한 4번 중에는 3번 정도를 백투백을 다 뛰었는데 글쎄요. 내일은 백투백에 좀 쉬게 해줄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내일은 아마 커리가 못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하고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저는 못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분석을 했어요. 일단 골스가 백투백일 때 6승 5패 생각보다 좋은 성적은 아니지만은 여기에는 뭐 커리가 결장한 경기도 꽤 되겠죠. 커리가 결장한 경기마다 골스는 6승 3패로 생각보다 잘 싸운 편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물론 커리가 골스의 오펜스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생산하는 건 맞다. 뭐 버틀러가 좀 이렇게 팀을 살려낸 것도 버틀러가 오니까 커리에 대한 더블팀 부담이 줄어든 것도 있고 그런 면에서 팀의 전반적인 공격이 잘 풀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커리는 또 수비에서는 약간 해가 되는 선수기도 하거든요. 미스매치 공략을 당하는 친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커리가 없을 때도 골스가 꽤나 좋은 성적을 거둔 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내일 상대가 미러키일지라도 골스는 지금 여기에는 이제 오늘 경기를 미포함했기 때문에 14승 2패라고 적었는데 14승 3패고 무디 선발시도 뭐 18승 2패가 되는 거예요. 뭐 어쨌든 그냥 이런 식으로 골스에 최근에 좋은 기록들이 있는데 오늘 뭐 덴버한테 깨지긴 했지만은 그거는 뭐 에런 고든이 진짜 샤키로닐 모드로 죽여놓았던 거고 쿤보는 생각보다 골스한테 그렇게 좋지는 못했어요. 쿤보의 통산 골스전 성적 쭉 봤을 때 비교적 최근에도 뭐 득점이 막 괴수 모드로 그렇게 많이 찍은 적은 없기는 합니다. 야투도 종종 이렇게 50% 미만일 때도 이렇게 가끔씩 보이기도 하고요. 쿤보는 골스 상대로 막 엄청 강했다. 그거는 아니기는 하거든요. 저는 일단 골스의 이런 부분들 후반기 들어서 이런 여러가지 카테고리 상으로 너무 좋다. 반대로 이제 미러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템포가 좀 느려진 부분이라든지 골밑 수비가 좀 저하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뭐 골스가 백투백이고 커리까지 못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악재가 많아 보이긴 한데 저는 그렇다면 언더가 조금 더 나아 보이긴 하거든요. 이게 쿤보도 사실 올 시즌에 거의 막 시즌 초반에 한 30경기 연속인가 20득점 이상, 야투 50% 이상 이렇게 기록을 해주다가 최근 들어서 쿤보의 야투가 50% 미만으로 지키는 적이 꽤 되거든요. 쿤보가 올 시즌에 아마 한 6번밖에 없을 거야. 그런 경기들이 6번인가 5번인가 밖에. 근데 최근 10경기에만 50%가 안 된 적이 3번이나 몰려있거든요. 특히 골스의 지금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수비력이거든요. 기본빵이 높은 수비력. 거기다 공격은 좀 더해주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러키가 지난번에 오클한테 고전할 때도 그렇고 수비가 이렇게 좋은 팀들한테는 꽤나 저는 고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골스의 수비 자체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일 이 경기 저는 언더가 그나마 나아 보이거든요. 여기는 지표상으로도 둘 다 최근에 5경기 동안 평균적으로 230점이 안 나는 게 보이기도 하죠. 물론 이제 골스 같은 경우는 이런 좋은 야투율에도 좀 점수를 많이 못 뽑았다든지 야투 내용이 안 좋았는데 수비 자체는 적은 실점으로 묶었다든지 언더팀의 느낌이라는 거예요. 나는 일단 언더 생각 중이고 솔직히 말해서 골스가 지난번에 이제 직전 고전하긴 했지만은 솔직히 2.5 프레임이면은 나는 미러키보단 골스가 좋아 보이거든요. 저는 커리가 없다고 해도 골스가 백투백이기는 해도 미러키 상대로 해볼만은 하다 이런 느낌입니다. 사실 미러키도 원래 쿠즈마를 영입하고 나서 꽤나 괜찮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결국에 쿠즈마 지금 스탯 같은 것들이 그냥 워싱턴 시절이랑 다를 게 없어요. 글쎄 막 로페즈 같은 이런 진짜 엑스팩터가 3점이 터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 어지간해서는 저는 골스 사이드를 보는 게 옳다고 생각이 되긴 되네요. 자, 그 다음에 클리퍼스 대 클리블랜드 경기 말씀드릴게요. 자, 요즘에 분위기상으로는 둘 다 괜찮아요. 근데 클리블랜드는 한창 16연승으로 올 시즌 최다 연승을 달리다가 직전 경기 때 올랜도한테 빠그러졌단 말이죠. 사실은 그리고 클리블랜드가 물론 연승을 달리고 있긴 했지만 그 전부터 살짝씩 이제 슬슬 멈출 것 같다 이런 신호가 있긴 했었어요. 브루클린한테도 되게 어려운 경기 하고 막 샬럿한테도 되게 어려운 경기 했었죠. 역전하기도 하고 겨우겨우 그런 것들이 보이다 보니까 클리블랜드가 물론 16연승인데 진짜 탄탄한 16연승처럼은 안 느껴지더라. 그리고 직전 경기는 이제 모블리가 빠졌는데 모블리가 없으니까 올랜도의 이런 빅 윙들이 활개를 치고 다니고 3점 폭발하고 그러면서 클리블랜드가 졌거든요. 그리고 클리블랜드는 이날 또 3점 같은 것들도 역으로 40개 중에 10개밖에 못 넣기도 하고 효율이 되게 안 좋은 공격들만 했었어요. 클리블랜드가 직전 경기 때는 참 안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할 만한 것 같은데 반대로 클리퍼스는 지금 7경기 동안 6승 1패 구간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제가 좋아하는 제임스 하든이 있습니다. 자, 제임스 하든의 지난 7경기 평균 득점이 30점이에요. 여기에는 이제 50득점을 넘겼던 그런 경기도 포함이 되어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하든은 다 잘했습니다. 리바운드나 어시 훌륭하고 스틸도 많이 해주고 있고 이런 슬래시 스틸 라인도 좋고요. 66%의 이런 트루 슈팅 퍼센트 효율도 좋다. 하든이 요즘에 클리퍼스를 이끌고 있다 뭐 이런 거예요. 원래부터 이끌긴 했는데 근데 요즘에는 체력적인 문제도 후반기가 시작돼서인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하든이 이게 하든은 매번 이제 야투가 처박을 때도 있어. 그건 맞는데 근데 막 카와이가 없을 때라든지 파웰이 없을 때라든지 그럴 때보다도 하든이 없으면 그냥 클리퍼스 자체가 공이 안 돌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메꾸고자 시몬스도 영입하고 그랬는데 사실 뭐 아주 뭐 잘 되진 않고 있기도 하고 일단은 하든이 요즘에 너무나도 잘한다. 저는 이게 일단은 클리퍼스의 상승 요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더구나 최근에는 뭐 샬럿, 애틀랜타 만나서도 마이애미 뭐 이런 팀들한테 뉴욕도 그렇고 상대 팀들을 막 100점 미만으로 무는 경기들이 꽤나 있습니다. 클리퍼스가 여기도 보이는 것처럼 지금 공수 양면에서 상당히 스탯이 빠방하게 찍히고 있습니다. 물론 상대한 팀들이 약간은 약하긴 했다. 그런 건 있지만은 반대로 클리블랜드도 여기는 5경기 기간 동안 샬럿, 미러키, 브루클린, 멤피스, 올랜도 이런 팀들 만난 거거든요. 올랜도한테는 패배까지 하기도 하고 멤피스도 빡센 상대긴 하지만은 근데 뭐 미러키는 백투백이어서 그냥 무난하게 승리하기도 했었고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보니까 저는 최근에 그냥 분위기 자체도 클리퍼스가 낫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더구나 내일 클리블랜드는 또 이제 모블리가 퀘셔너블이다. 지난번 경기는 결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까지 뛸지 안 뛸지 아직 몰라요. 뭐 저는 매번 이제 모블리의 이제 온 오프 딱 봐도 한 7점 가량이 나버리죠. 공격에서 4점, 수비도 뭐 한 4점 가까이 나고 이런 식으로 모블리가 없는 클리블랜드는 단순히 7점가량 다운되는 부분이 있다. 클리블랜드처럼 진짜 이제 리그에서도 탑을 달리고 있는 이런 팀들에서 그 선수 한 명 한 명이 7점가량 차이를 보이는 거는 정말 중요한 선수라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모블리의 존재가 참 중요할 텐데 내일도 아직까지 뭐 뛸 수 있을지가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뭐 솔직히 말해서 뛴다고 해도 나는 클리퍼스를 좋게 볼 만하다고 생각이 돼. 원래부터 클리퍼스 얘네들도 홈이나 원정빨이 많이 있는 팀입니다. 클리퍼스 올 시즌 홈에서 23승 10패, 원정에서는 15승 20패로 오히려 원정에서는 5할 승률이 안 되거든요. 클리퍼스는 확실한 홈빨도 있는 편이고 특히나 요즘에 그런 것들이 많이 살아나고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한번 클리퍼스가 3.5를 프렌을 받았으면 홈에서 요즘 분위기에 가볼만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클리퍼스도 요즘 괜찮지만 반대로 클리블랜드도 물론 연승이긴 했는데 그 가운데는 조금 요즘 들어서는 클리블랜드가 슬슬 깨질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보이긴 했었다. 그리고 직전 경기 때 실제로 그게 깨졌다. 이런 것들 생각해보면은 클파 사이드에다가 언더도 생각 중입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두 팀 다 특히 이제 클리블랜드가 원래는 오바팀인데 요즘에는 공격이 안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공격이 안 돼가지고 점수가 안 나는 게 보이죠. 저는 요즘에 클리퍼스의 수비 상태로는 클리블랜드가 꽤나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언더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한번 내일 있어요. 내일 저녁 시간대에 또 7시에 시카고 컵스 다저스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시점에 현재 다저스랑 컵스의 1차전이 진행 중이거든요. 경기의 결과도 못 보고 경기 내용도 못 보고 분석하는 게 사실 큰 의미가 없는데, 그리고 제가 준비한 자료 같은 것만 알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예상 라인업 상으로 원래는 다저스에서 딱히 결장이 없을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무키 배츠가 지금 질병적인 이슈가 있다고 합니다. 무키 배츠가 지금 체중이 한 7kg이 빠졌대요. 그래갖고 일본에서 펼쳐진 이런 글로벌 게임을 넘어서 정규 시즌까지 초반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무키 배츠의 상태가 좋지 않은 거, 다저스에서는 분명히 무키 배츠가 없으면 그만큼 빠따에서는 큰 하락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이제 저스틴 스틸은 원래 컵스에는 저는 원조 에이스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다저스는 사사키, 아직까지 메이저리그 등판이 없는 선수가 나온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저스틴 스틸의 그 기록들을 살펴보면은 작년에도 사실 부상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합류를 했고 5승 5패 3.09. 그 전년도에 저스틴 스틸이 꽤나 괜찮았었거든요. 3.06, 16승 5패 이랬는데, 어쨌든 간에 방어율 차이는 그렇게 크지가 않았습니다, 스틸이. 근데 이게 문제는 저스틴 스틸이 지난 시즌에 이게 좀 기복이 많았어요, 기복이. 초반에 한 9경기 동안 1.48로 졸라 잘하다가 갑자기 부진하다가 다시 또 회복하고, 이런 모습들이 꽤나 길게 이어졌었거든요. 이 친구는 투피치 투수거든요, 투피치. 슬라이더랑 포심 패스트볼, 이 두 가지 구종을 상당히 많이 쓰는 선수이기도 하고, 여전히 지금 투피치의 힘을 살아있다 이겁니다. 재작년에는 포심이 좌완 투수 치고 구속이 빠르진 않지만은 플러스 17이었는데 플러스 8이지만 대신에 슬라이더가 많이 올라왔거든요. 이런 식으로 저스틴 스틸은 투피치 투수고 상당히 위력적인 공을 구사를 한다. 물론 삼진 능력 같은 것들은 훌륭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땅볼 유도율이 꽤나 좋은 선수이기도 하고, 저는 스틸이 안정감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반대로 사사키 같은 경우는 별로 얘기할 게 많지는 않은데, 지금 이제 베이스볼 아메리카에서 그 유망주 랭킹 전체 1위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평가를 받고 있죠. 근데 일본에서 4시즌을 뛰었는데 사실 이닝은 394이닝이니까 엄청 못 먹은 거예요. 내구성이 보장되진 않는다. 대신에 방어율이 2.10인데 경기당 이제 9이닝이나 삼진 개수가 11.5개, 엄청난 수치입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394이닝 동안 15피 홈런에 88볼넷이어서 이런 볼삼비라든지 홈런 걱정도 그렇게 크게는 안 되는 선수이기도 해요. 이런 부분에서 참 강점이 있는데, 특히 이제 가장 높게 보는 건 저는 이거, 유망주 랭킹에서 각종 툴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야수 같은 경우는 주루라든지 타격이라든지 장타라든지 아니면 수비, 어깨 이런 것들을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80 스케일이라고 하거든요. 80점을 만점으로 주는 거야. 근데 사사키의 스플리터가 80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역사상으로 보면은 진짜 미친 구종들 있잖아요. 그렉 매덕스의 투심이라든지 커쇼의 커브, 체프먼의 포심, 이런 구종들이 원래 그런 구종들이나 80점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사사키가 스플리터가 80점이래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직구 구속도 거의 심심치 않게 100마일을 뿌리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정말 현재로서는 가치가 높다. 물론 내구성에 대한 이슈가 있긴 할 거다. 저는 앞으로 사사키는 지켜봐야 된다고 봐요. 첫 시즌일 만큼 얼마나 길게 던질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기대감만큼은 대단하다고 봅니다. 스프링 캠프에서 나왔을 때도 한 이제 3이닝 던져가지고 삼진 5개 잡고 그런 모습도 보여줬었는데 무실점으로, 일단 사사키는 기대감이 있는 선수라고 봐야죠. 과연 이 경기 때 한 5이닝 이상을 뛸 수 있을까? 그런 거는 모르겠지만은 전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조건상으로는 두 팀 모두 다 똑같아요. 다저스는 좌완 투수인 스틸을 상대를 하고, 컵스는 똑같이 우완 투수인 사사키를 상대를 하는 거라서 여기 밑에 있는 지표도 똑같습니다. 내일 경기 때도 제가 이런 것들 많이 보여드렸었죠. 타격 카테고리, 여기 제 화면에 보이는 이 그래프에서 왼쪽에 있는 게 타격 카테고리거든요. 다저스는 거의 모든 부분에서 내 손가락 안에 들고 있습니다. 빠따가 그냥 미친 팀이고, 반대로 컵스는 타격에서는 그냥 중위권도 못하는 이런 팀처럼 보이거든요. 1차전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1차전을 못 보고 분석을 한다, 사실 의미가 별로 없기는 한데, 개인적으로 저는 다저스가 아무래도 기분빵은 높다고 생각이 돼요. 일단은 선발은 사사키가 아직 믿지는 못하겠어. 근데 어느 정도 기대치는 충분히 있다. 저스틴 스틸 좋은 선수입니다. 사실 이제 저스틴 스틸은 다저스한테 상대 성적 같은 것도 또 볼 수가 있거든요. 저스틴 스틸의 통산 다저스 애들 상대로 어땠냐, 45타석 동안 피안타율이 2.25 정도로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꽤나 잘 막았는데, 보니까 또 제가 저번에도 이제 이마나가를 상대를 가장 잘한 다저스 선수가 누구냐, 그때 토미 에드먼이었었거든요. 토미 에드먼이 스틸한테만 10타수 4안타로 되게 잘했대요.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토미 에드먼이 그렇게까지 얘가 공격에서 기대치 있는 애가 아닌데, 어제 나왔던 이마나한테도 세고 내일 나올 스틸한테도 세다고 합니다. 이래서 다른
프리먼 같은 애들이나 막 다 침묵을 하는데 무키 배치도 침묵하는데 근데 막 토미 에드먼이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대 전적도 그렇게 크게 뭐 볼 건 없을 것 같고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오늘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경기보다는 8.5로 올라갔으면 그냥 언더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봅니다. 스틸도 다소스한테 뭐 약하지도 않고 사사키도 처음으로 정규 무대 서는 거니까 그런 걱정은 있지만 어느 정도 해줄 거는 같거든요. 야마모토처럼 막 엄청 무너지고 시작할 것 같진 않아 뭔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냥 저는 물론 현 시점에서 예측하는 게 큰 의미는 없지만은 언더 정도? 다저스의 승사이드? 그냥 무난한 선택지로 보고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8.5 줬으면 언더가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